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현대차와 그룹 계열사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지 투자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계열사들은 현대차와 기아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각자 도생을 꾀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25.4% 제한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법적 싸움을 재차 예고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8일 글로벌 기업 수장들과 회동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시 주석을 만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참석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독일의 자동차 기업인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CEO들이 시 주석을 접견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요. 공매도 재개와 또 관세를 앞두고 리스크 오프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시장에서 약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테크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증시는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좋은 흐름들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색깔로 이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할지 고민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대응의 관점에서 시장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뉴지스 코너 글럼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이성웅 이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사실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를 좀 짚어볼 예정인데요. 이 관세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관세가 기회가 되기 위해선 미국 로컬에 우리나라 기업이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그 관세에 대한 상쇄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고 한 상황 속에서 자동차 업종이었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조지아 공장에 대한 부분의 대응들, 그다음에 추가로도 미국 공장의 증설을 늘리는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관세에 대한 측면은 그대로 부과되기는 한데 아마 기업별로 미국의 공장을 지은 기업들은 관세에 대한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미국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건 관세가 기회가 된다라는 점은 조건이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당장 좋아진다라고 하기보다 매출에 대한 부분의 기여도가 미국 공장에서 높아지는 그 구조 속에서는 관세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택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선 증설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자동차가 그 신호탄이었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제철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공장을 짓는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IT 쪽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공장을 짓는 걸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뭐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을 찾아서 접근하는 게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관세 리스크를 시장에 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관세에 관해서 많은 부과를 하는 게 협상 카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좀 하락을 합니다.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네. 관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는데 네. 주가는 그렇지 않은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그 공장에 대한 부분, 뭐 조지아 공장 대응 부분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 같은 경우가 대체 거래소의 상승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10%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갭 상승이 발생을 했고 바로 상승하지 못하니 차익 실현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핑계를 대자면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향이 좀 2% 정도 지수가 밀려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의 대응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는 그 뉴스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돌아왔단 말이죠. 나머지 되돌아오지 않은 종목도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후에 관세가 부각되고 그다음에 공매도 재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중첩적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종목을 접근하는지가 핵심이겠는데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전국에 대한 변화 그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밸류업에 대한 부분의 정책이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매력까지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은 시장 영향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 미국의 증설 부분이 다뤄지기 전까지 주가는 밀렸고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업종과 종목을 추려볼 때 그중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현대차 이런 종목도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을 지금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 자체를 기회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갈 부분들은 사실 지금 관세 리스크가 너무 시장에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해요. 이런 관세가 미국에게도 피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왜 미국 정부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걸까요? 미국의 그 무역에 관련된 흑자 적자 규모를 보면 적자 규모가 큰 쪽이 있죠. 네. 예, 큰 쪽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세부 항목 같은 경우를 연초부터 계속 집계를 해온 거예요. 집계를 해온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한으로는 4월에 발표를 하는 거죠. 구체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글로벌 무역이라는 하나의 축을 놓고 그 속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는 거죠. 모두 다 힘들 수 있는 상황 속인데 이 무역 적자 같은 경우를 터치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GDP 같은 경우가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해서 오더라도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의 패권을 미국이 강화해서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미국이 힘들어지겠지만 이번에 한번 공고하게 해놓으면은 추후에 이제 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흑자 구조 이게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좀 강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열려 있는 건 이게 파국으로 가는 측면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히 협상을 할 거예요.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4월 2일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컨센이 지금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협상의 여지, 그다음에 협상의 단계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은 힘들죠. 2%대 지수가 이렇게 밀리니 좀 힘들고 기술적으로도 코스닥은 700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관세에 대한 요인,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 이 다양한 모든 걸 이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난이도가 높아지기는 했는데 아직 여기에서 하락장의 도래다. 주식을 다 줄여야 된다. 그런 면은 아닌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협상 카드인 건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 액션들이 계속 취해 오는데 네.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은 안고 가자. 근데 그죠. 이제 네. 미국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강경하게 가다 보면은 본인들의 경제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미국 걱정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연예인 걱정, 죄송합니다. 연예인 걱정을 미국 네. 걱정이라고 미국 할 수가 걱정 안 하겠습니다. 네, 이 뭐 트럼프는 영웅이 되고 싶겠죠. 음, 영웅이 되고 싶다는 하나의 전제를 놓고 봐요. 그러면 바이든 정부 때 M7 중심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네.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고 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영웅이 돼야 되고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미국에 유리하게 카드를 갖고 가면서 관세 부분을 손대는 이유는 당연히 뭐 GDP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경제에게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제 다뤄진 거는 경기 침체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컨센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그걸 오지 않게 트럼프 정부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스타가 되는 거겠죠.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 안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걱정을 안 하셔도 그러면은요, 되겠습니다. 제가 네. 한국 걱정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게 제가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네.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제조업 자체를 미국 안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제조업에 관한 타격은 없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게 기업만 생각을 해보겠죠. 국가 경제 같은 경우까지 전부 다 고려보다 기업의 입장만 고려를 해보면 미국의 공장 짓는 오히려 게 그게 맞죠. 좋다, 국가 네, 경제보다. 짓는 게 맞죠. 오.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뭐 매출에 대한 개런티가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하면은 다른 국가에서 지었을 때 인건비가 덜 들어간다라고 하면 해야죠. 저는 국가 그렇죠. 걱정이 돼서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죠. 네.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뭐 국가 입장에서도 기업이 잘 되면 국가가 잘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기업이 잘 되게 하면서 네. 국가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약간의 과도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도기, 뭐 노조 이런 측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과도기 속에서 좀 이게 극복해내면 잘 되는 거고 지금처럼 가면 쉽지 않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그 앞서서도 뭐 현대차 쪽에 관한 비전은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 네. 이제 완성차 그리고 나아가서 부품주들까지도 우리가 투자 시점을 좀 잡아본다면은 어느 시점이 좀 적절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부품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 해외에 증설을 해요. 네. 완성차 기업이. 그러면서 따라가는 부품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완성차 입장에서는 부품에게 마진을 높여줄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판매되는 부분만큼만 부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마진을 높여줄 필요가 없어요. 굳이, 네, 그죠? 굳이.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게 미국의 공장 증설 요소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저점에서 한 20-30%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차익 실현 대응으로. 왜냐하면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니까. 다만 완성차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더욱 더 증설을 하고 여기에서 판매가 되면은 좋아지는 구조인데 해외 공장을 지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관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감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부품주 완성차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완성차 쪽이 유리하고 부품주는 이벤트 있을 때 반등 났을 때 매도하는 쪽으로. 다만 케이스가 다른 거는 현대모비스 정도 그 정도로. 현대모비스는 어떤 케이스가 좀 다를까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뤄지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에 유리한 제도 같은 경우가 기업 입장도 고려해서 나타났을 때 지배구조 개편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센터로 설 수 있는 게 모비스, 글로비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부품주라고 하기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센터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르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또 관세 리스크 안고 있는 시점에서 자동차, 부품주까지의 전략들까지도 이사님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티스로 넘어가서요.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뉴스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밸류업 성과와 과제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 건데 사실 이번에 또 저희가 주주총회 시즌 겪으면서 크고 네. 작은 이슈도 좀 부각받는 것 같은데 네. 밸류업의 과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컨트롤 타워가 부재가 해결이 돼야죠. 우선적으로. 네. 네. 이 부재가 해결되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진행이 될 거다 보니까 선행돼야 되는 부분은 컨트롤 타워 부재를 해소하는 거고, 여기 더해져서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식 시장 이걸 고려를 하면서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균형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주총 시즌을 통해서 보면 소액주주의 그 발언들이 강해졌고 과거보다 강해졌고 긍정적으로 강해졌고 이게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합리적인 긍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소액주주 연대 같은 경우도 함께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앱 같은 경우도 생겨났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런 흐름들은 계속 지속될 수 있어 보이고요.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도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제도예요.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좀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주가를 빠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상속이라든지 이런 세금 이슈 외에는 빠지길 바라지 않다 보니까 밸류업에 대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거는 명확한 이 추진하는 제도에 대해서 명확한 포인트죠. 저번에 우리 밸류업 관련된 지수 만들 때도 과연 이게 누가 만들었나 했잖아요. 종목 같은 경우도 편입 안 돼야 되는 종목 이걸 왜 몇 편입했지? 네.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밸류업이 잘 안 되는 기억납니다.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딱 누가 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할 때 누가 이렇게 딱 이끌어서 뭔가를 만들고 개편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딱 이끌 주체가 없는 거거든요. 할 줄도 모르는 거고. 예, 그래서 필요한 건 지금 딱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기에서 밸류업을 진행했을 때 기업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들, 그 부분을 명확히 해놓는다라고 하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과제가 좀 남아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좀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밸류업 관련해서 주주총회 이후에 또 밸류업 공시들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특히 증권주 쪽도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고. 근데 어땠어요, 마침? 그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를 발표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전히 이어지는 건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가 약간 실망감이 약간 실망이 있죠. 네. 메리츠 그룹 같은 경우는 네. 워낙 그 밸류업과 관련된 하나의 교과서죠. 예, 교과서다 보니까 계속 진행을 잘 하는데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의 제도 그런 거는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쵸, 네. 조용하더라고요. 네, 조용하죠. 네. 대체거래소 생겨서 수수료는 더 많이 가지고 가면서 그렇죠. 근데 주머니만 채우고 왜 주주들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건지라는 생각 조금 드는데요. 실망이었습니다. 네,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의 현실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마침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대체거래소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대체거래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몇몇 종목군들은 오히려 대체거래소 때 움직임이 더 좋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성과는 좀 어떨까요? 엉망이죠. 네. 네. 질문을 괜히 드렸네요. 엉망입니다. 이 안 해야 되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동성의 분산이에요. 그렇네요. 네. 8시에서 8시 50분까지 시장은 먼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되잖아요. 네. 이 시장이랑 그다음에 KRX로 넘어가서 정규 시장이 9시부터 열려요. 그러면 이 두 개 수급 같은 경우가 분산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시세가 한번 났다가
개장을 했는데 이만큼 시세가 안 나면 당연히 차익 실현이 네.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 이게 뭐 둘이 차라리 유동성이 겹쳐져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놀다 보니까 안 좋아요, 시장에게는. 그러면 이게요. 외국인 유동성도 분산시키는 효과를 주는 걸까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일까요? 대체 거래에 대해서 지금 아침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참여해요. 지금. 예, 개인 투자자분들만 참여하는 상황이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떨까요? 약간 혼란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네요. 이걸 왜 만들어서? 사실 저도 혼란스러운데. 호가 보더라도 아침 개장하고 나서 두 개 호가 분산돼서 막 이렇게 헷갈리도록 그렇네요. 겹치게 해야 돼요. 겹치게 유동성을 겹치게 굳이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분산이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혼란만 가중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틈을 활용해서 수익을 보는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아침에 종목 시세 날 때도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공장에 대한 부분의 증설을 발표를 하고 10%가 올랐잖아요. 네, 그때는 올랐었죠. 금액이 1억 정도로 프리마켓에서? 거래돼서 오른 거예요. 이게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죠. 매매를 할 수 없는 금액이 적다 보니. 근데 호가는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정규장 열리면 이만큼 또 안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 안 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구조가. 예, 자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호가에 대해서는 이만큼 조성이 되었다가 원래는 이 정도로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와도 되는데 아침부터 나오는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혼란스럽습니다. 엉망이죠. 엉망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가지로 조금 또 개편을 해봐야 할 부분들이 좀 시장에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또 밸류업에 관한 과제들 이야기 나누면서 대체거래소에 관한 또 이사님의 의견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볼 텐데요.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또 다른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얘기할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무산 위기 또 나오면서 시장에서 하락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상증자의 단행 같은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이 주주 배정 증자에 대해서 당위성은 존재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차입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하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한데 이게 또 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은 왜 뭐 주가 같은 경우를 희석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느냐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증자를 통해서 이 유동성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을 때 뒤에 주가 부양 같은 경우에 의도를 내비치면 유증과 관련된 부분에 당위성도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 30억 정도의 유상증자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멘트를 했다 보니 주가는 뭐 개파락을 하고 나서 빠지지는 않았어요. 빠지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뭐 시장 영향으로 좀 빠지는 거죠. 증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증자를 단행할 때는 그 증자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여러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증자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기업 입장에서는 증자를 활용해서 뭐 승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입금보다는 뭐 주주분들의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당위성이 있고 실적이 나오면 증자에 참여하는 게 맞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과도한 지분 희석을 야기하면서 주주 배정 증자를 하는 근데 실적은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증자 참여를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들려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리스크가 전반적인 방산 섹터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좀 들리긴 하거든요. 네. 분명히 저는 영향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째 뭐 증자 단행하고 나서는 방산주들이 좀 동반해서 약하긴 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그렇고 상황이 좋았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주가가 약한 상황입니다. 케이스가 다르기는 한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뭐 다른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주가 조정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뭐 기업의 펀더멘탈 이상이 없으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활용되는 부분을 다른 방산주에 대해서는 한번 열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일전에도 삼성 SDI도 그렇고 또 조주총회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도 이제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악질적인 유증이다 이런 또 코멘트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유증 노이즈 같은 경우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들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유증을 한다라는 공시가 뜨면은 무조건 시장에서 일단은 이탈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의 기업, 삼성 SDI를 예로 들면 증자를 단행하는 금액 규모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단가 측면이 있고 발행가가 얼마일 거다는 예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희석을 해서 평균가를 구해요. 평균가를 구하면 그 평균가 이하로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어찌 보면 차익 거래 용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빠져야 되지 않을 가격 이하로 빠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 이론가까지는 회복이 돼요. 시장 심리 때문에 밀린 거라서. 그러면 오히려 네. 고평가되어 있는 건 좀 다른 시선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증자 단행하고 희석된 평균가 대비해서 주가가 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를 하고 다시 접근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하나의 심리가 반영된 호가 형성이다 보니까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평균가를 구해서 활용해서 접근하시면 증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택도 아닌 기업들이 증자하는 경우 있어요. 그걸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이제 계속 기업으로 영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금 조달로 자본에 대한 부분의 숫자를 조정하는 거죠. 네, 자본에 대한 부분의 숫자를 조정하는 건데 증자할 때 꼭 목적에 대해서는 뭔가를 포장해서 얘기하거든요.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그렇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을 바라볼 때 핵심은 그냥 실적에 대한 부분에 증가가 명확히 나오는 기업들, 그 다음에 본업에 이상한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유증할 때는 참여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업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밸류적으로 좋게 보는 걸까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부당 구간은 아니에요. 증자에 대한 부분의 목적도 어찌 보면 이게 명확하다 보니까 희석이 증자에 대한 희석이 되고 나서는 되려 본업에 대한 가치 반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난항이겠죠. 뭐 감독원 입장에서도 금감원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슈 제기를 계속 해 나갈 테니 그런데 유증에 대해서는 진행 안 될 수는 없어요. 아마 항목에 대한 조정을 해서 증자에 대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증자에 대해서 금액, 목적 그다음에 여기에서 진행되는 방향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면에서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냉정히 봐야 되죠. 우리가 어떤 케이스를 볼 때 이건 감정으로 해서는 안 돼. 그거는 아니다 보니까 진행할 수 있는 그 구성 요소는 다 갖추고 내놨다 보니까 증자는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목표가 상향은 증자 외에 본업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다 보니까요. 이상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증만을 놓고 본 건 아닌 거죠. 목표가를 올린 건. 우리가 좀 냉정히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바라보면서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님께 오늘 장 한마디 들어보면서 오늘 시장 좀 전략들 포인트만 좀 짚고봐 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말씀을 해주실까요? 공매도 재개를 앞둔 시장 조정세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리 좀 조정 나오는 면도 있네요. 미리 나오는 조정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건 이 조정을 통해 주식을 다 비워버리는 건지 아니면은 주식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를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지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본다라고 하면 주식을 다 비워버리기보다는 공매도 재개 그와 함께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그런 업종 종목들이
시장에선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뭐 주식에 대한 비중들이 분산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압축하는 그런 대응을 열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사님이 다양한 인사이트들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이사님은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발언이 있었죠.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캐나다가 협력을 해서 미국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꺼내놓은과 동시에 다음 달에 있을 상호 관세에 있어서는 매우 관대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과 기대감 그 사이에서 우리 글로벌 증시가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이유는 오늘이 공매도 재개 전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코앞으로 다가왔었던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또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느덧 1,470원 부근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해서 1,500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계속해서 지연되는 점, 이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는 점 역시도 우리 시장을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내림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9거래일 만에 무려 2,600선을 내어두는 움직임 오늘 보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장중 최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상승하는 종목 개수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시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일중 흐름 보시면 거의 코스피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2%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0분 만에 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토해내면서 700선을 결국은 깼고요. 역시나 동일하게 최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 개수보다 4배가량 더 많은 상황. 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2,100개가 넘어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동향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강하게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세를 보인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이틀 사자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매도로 확실하게 포지션을 좀 잡는 모습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매도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천억 원 가깝게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순매도를 하는 것은 네이버이고요.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었던 코스피와 동일하게 포지션을 모든 주체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와도 동일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제와 조금 더 다른 부분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더 물량을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더 물량을 많이 팔아치우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코오롱 티슈진을 가장 많이 순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1위부터 24위까지 모조리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지금 현재입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했지만 결국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3% 가깝게, SK하이닉스는 4% 가깝게 내림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지금 2.9% 넘게 내리면서 6만 원 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선이라는 강한 지지선을 과연 깨고 내려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하회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렇게 20만 원을 하회한 것은 10거래일만이었고요.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강하게 펼치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가량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연이틀 3% 내림세를 그리고 있다는 거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20만 원 선을 하회를 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60%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차량당 25%의 제조 비용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최대 차량당 514만 원이 오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관세로 인해서 연간 10조 원의 관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 꺼내놨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 조치의 최대 수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전부 다 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만이 지금 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4% 넘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13거래일 중에서 2거래일을 제외하고 모조리 다 음봉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장중하다 2%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반락해서 2.5%대 내림세 5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본 특징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주 오늘 첫 번째로 준비를 한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 속에 장중한데 9% 넘게 강세를 보였지만 반락 후에 현재 4%대 넘게 내림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동으로 인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개월 이내 내용을 보완해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금감원 측에서는 이 유증의 당위성 그리고 주주 소통 절차와 자금 사용 목적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했다라고 판단하면서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를 한 것이죠.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부 지분 정리에 1조 3천억 원을 사용한 직후 주주들에게 손을 벌렸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는요. 고려아연입니다. 주총이 2시간 넘게 지연이 됐었죠. 자, 일단 고의 지연이다, 확인 작업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공방이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 측에서는 고의 지연이 아니고 확인 작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영풍 측에서는 고의 지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일단 고려아연 측에서는 썬메탈 홀딩스가 영풍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영풍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썬메탈 홀딩스는 영풍 주식 어떤 경위로 언제 취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아연은 주총 예정 시각이었던 9시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답변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영풍 측은 이 썬메탈 홀딩스로부터 어떠한 통지나 증빙 서류도 받지 못했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내림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 흥행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그렸었던 크래프톤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이라는 게임이 출시 후 40분 만에 최고 인기 게임 1등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이에 대해서 현대차증권은 목표 주가를 44만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코멘트했던 것이 인조이가 이번 첫 주말에 최고 동시 접속자 수를 20만 명 이상으로 상회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청신호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크리틱 스코어 80점대를 기록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림사업, 비료농업, 그리고 모듈러 주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북 산불 평균 진화율이 85%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속에 그 복구에 대한 기대감도 모이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 그리고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산불 영향구역 안에 들어온 것은 서울 전체 면적의 64%에 달한다라는 소식 전해졌다는 것 체크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반도체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 역시도 AI 투자 거품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내림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국내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입니다. 트럼프 25% 관세 속에 미국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였죠.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급락한 채 장이 마감됐습니다. 판매가로 만약에 전가를 하지 않고 전액 비용을 흡수를 하게 된다면 한 대당 800만 원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나왔고요. 오늘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내림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낙폭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공매도에 관한 위험성들이 도래되면서 또 시장의 낙폭세가 계속 이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넥스트 마켓 주제로 바로 한번 열어가겠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핵심 포인트들만 짚어서요, 여러분들에게 공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낙관론과 비관론 두 가지가 시장에 존재하죠. 일단 낙관론적으로 살펴보자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공매도 금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 기대감이 들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유동성 확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복귀 확대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3월 달 외국인의 매수세가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5조 원이 넘어서는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이었죠. 2024년도는 외국인 우리 시장에서 많은 이탈을 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재도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됐었을 때 시장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물론 급등락을 반복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내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만약에 이번 공매도 이후에 또 시장의 상승을 시장은 계속 예측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관론도
우리 같이 보셔야겠죠. 이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하락은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비관론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공매도 세력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요.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감들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법 공매도에 관한 불신이 시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불법 공매도에 관해서 금융당국에서는 제재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 불법 공매도 세력에 관해서 우리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도 이 공매도 관련해서 월별 대차 잔고에 관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58조가 넘어가는 금액의 대차 잔고가 현재는 시장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차 잔고 이후에 공매도 세력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 드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가? 사실상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 때문에 공매도에 참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대차 잔고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는 종목은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그 종목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 증가 종목군들의 리스트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 종목군들 중에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증권주 역시도 일부 종목군들은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대차 잔고 증가 종목군들이 무조건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당국과 또 증권사의 분석은 어떨까요? 증권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의 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에서는 상시 감시를 재개하면서 불법 공매도에 관한 세력에 관해서 제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 해답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또 다음 거래일부터 시작되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에 맞게 발빠른 전략들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공매도 세력 앞두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그렇다면 코인 시장 넘어가서요. 이 시각 코인 시장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시장의 헤드라인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의 헤드라인은 어떤 헤드라인이 있었었는지 먼저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금과 부동산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CBDC 발행 금지법을 발행했다는 분석도 시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SEC가 또 한 번 크립토닷컴에 관한 조사를 종료하면서 SEC의 기조 자체는 친암호화폐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대목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SEC 최근 들어서 XRP 쪽에 관한 소송도 철회를 했고요. 지금 폴 애킨스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지명했던 인물이 의장직에 다시금 앉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친암호화폐적인 성향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시장은 사실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의 이슈들은 더 담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테슬라의 비트코인 보유량에 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작년에 늘어갔다라는 게 확인이 될 텐데요.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런 문서가 있다라는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1,700개를 추가 매입을 했고요. 총 보유량은 11,500개가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역시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계속되는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정부 쪽에 관한 비트코인 매도 물량들이 포착이 되면서요. 급격하게 시장이 하락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의 매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하게 시장 시선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